안녕하세요. 지난 토요일 날 시험을 치셨죠? 공부하신 시험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좋은 결과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원래 공부하시던 교재 안에서 공부를 하셨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번 거는 새롭게 나온 거는 한 두 문제? 두 문제 중에서도 교재에 있던 것들이었고, 하나만 우리가 이제 그 단어는 거기에 결과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거는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 힘들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게슈탈트. 상담에 관련된 거예요.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게슈탈트는 행동주의 상담이라서 지금 현재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소용없어요. Here and now. 그 다음에 지각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전경과 배경. 이거. 내가 지금 앞에서 보는 거랑 뒤에서 보는 거랑 그게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Here and now에 중요해요. 생활 양식의 분석이 중요한 과제다.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풀이 지금 여기에 상하의 감정을 강조하고 또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하나의 의미는 전체로 조직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개인이 정경에 떠올렸던 게슈타트를 해소하고 나면 정경이 지나가면 배경이 다시 오고 하는 얘기입니다. 생활 양식 분석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우리 게슈탈트에 관련된 거 몇 번 나왔어요? 두세 번. 그 다음에 인지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건 두세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분석, 종합, 가치부여, 실행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진로 문제 해결 과정 그래서 의사소통, 분석, 종합, 평가, 실행 요거 1번이 답입니다. 이거는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두세 번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구급 공무원 시험에는 인지적 정보 처리에 관련된 게 조금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기법은 뭐냐 질문이에요. 요게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 바이켄바움이 개발한 인지행동 기법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지행동 이론이라는 거는 배웠어요. 인지행동 이론은 RBT, 그 이론인데 거기에 행동이라는 거를 넣어놓고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 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 환경과 유사한 상황에 내담자를 미리 노출시켜 긍정적인 자기 암시 또는 자기 대화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어떤 기법이냐. 앞에 스트레스 환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트레스 접촉 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변증법적 행동치료, 스트레스 접촉 훈련, 수용 전념 치료, 마음 챙김 나머지 세 개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스트레스 접촉 훈련이기 때문에 행동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지치료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 직업상담은 치료가 아니죠. 제가 아마 강의를 했을 때 직업상담은 진단과 문제 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들이 왜 들어와 있느냐? 상담학 이론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직업상담이라는 직업에 붙은 거는 원래 오리지널 직업상담에 대한 이론은 없기 때문에 원래 상담학 이론을 갖다가 앞에 붙여서 직업상담 이론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서 지금 내놓은 것들은 우리는 치료가 아니고 진단이기 때문에 행동적인 부분은 별로 다루지를 않았어요. 마음 챙김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마 교재에도 요 내용이 없을 거예요. 스트레스 접촉 훈련. 다른 교재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교재는. 거기는 인지치료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행동주의 상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행동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인지에 관련된 행동으로 연결을 해서 원래 인지치료 안에 이 기법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인지치료 안에는. 근데 우리는 직업상담이라서 이 내용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처음 나온 거고
여기 스트레스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접종 훈련이다. 답은 그건데 그러면 내용은 뭐냐? 예. 그래서 인지행동치료는 RBT하고 백 인지치료. 예, 이거 우리는 그 행동적인 치료를 하는 그 부분은 공부를 안 하고 오로지 이런 이론이 있다. 그리고 사실 비합리적 이론과 백의 인지치료는 이거 우리 다 쓰고 있어요. 상담에서, 현장에서. 예. 비합리적 생각은 나는 면접에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나는 노동시장에 입직이 어렵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백의 인지치료 같은 경우 인지 이론은 예, 생각을 잘못되는 거. 나는 뭐 능력이 안 된다. 나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거는 우리가 상담하면서 가능하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치료를 하기 위해서 행동적으로 뭘 한다든가 그런 거는 안 했기 때문에 행동이란 단어가 우리는 그냥 인지치료로만 했었지 행동이란 단어는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적 행동치료, 효과적인 정서, 조절 기법으로 대립되는 사상들의 균형과 통합, 종합을 강조한다. 스트레스 접종 훈련은 예상되는 신체적, 정신적인 긴장을 약화시켜 내담자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래서 이 행동 기법에 스트레스 접종 훈련이 들어가 있고요. 또 수용 전념 치료 마음 챙김을 통해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회피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고 마음 챙김은 심리적 치료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울에 초점을 둔다. 나머지 세 개는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하는데 여기는 예.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그거를 관련돼서 행동 기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다루질 않았습니다. 교재에서. 근데 요번에 처음 나온 문제예요. 왜 교재에서 안 다뤘나? 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상담자가 사용하는 개념은 뭐냐 그랬어요. 누구누구 씨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분으로 사무적인 절차를 조직하는 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차트를 만드는 일 등이 적합합니다. 공무원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내담자가 공무원이요? 제게 잘 맞는 직업이라는 말씀이시죠. 상담자가 네, 위계 질서가 있는 구조화된 조직에서 하는 일이 누구누구 씨의 특성과 잘 맞는다는 말입니다. 요 개념은 뭘까 하면 내담자한테 가장 잘 맞는 직무가 어떤 내용이라고 상담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예, 매칭이죠, 매칭. 제기인 역조건화 스토리텔링 아닙니다. 어떤 직업이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매칭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선이라는 표현을 해요. 현장에서는. 예, 이거와 이거가 맞으니까 당신은 요 직업으로 가세요라고 하고 현장에서 우리는 알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매칭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직업 상담사들이 할 때는 알선이라고 하고 예, 커리어 컨설턴트나 헤드헌터들이라는 매칭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고요. 예, 그래서 제기는 어떤 의미냐? 인지치료의 인지적 기술로 사건의 대안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자동적 사과와 가정을 검증하도록 하는 거. 역조건화는 공포가 조건화를 통해서 습득된다면 조건화된 공포를 탈학습, 소고, 제거하는 것도 역시 가능해야 한다. 또 스토리텔링, 예, 스토리와 텔링이 합성어잖아요. 예,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프론티어 커리어는 요새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브랜드라는 거. 자기가 브랜드고 내가 지금 경력 개발을 해야 되고 지금의 노동시장에서는 살아남으려면 지금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프론티어 커리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했어요. 사실 이것도 프론티어 커리어가 처음 나왔을 거예요. 예, 우리 기출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왔어도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예, 학생들이. 왜 그러냐? 우리가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모두 고르려면 스스로 진로를 주도하고 관리한다. 경력 성공은 심리적 성공을 의미한다. 예, 이거는 뭐예요? 조직 몰입, 직위 순위, 수준, 안정성. 요거는 뭐예요? 조직에 관련된 얘기고 요 두 개는 본인이 브랜드예요. 지금 그래서 왜 부캐들 하고 있고 부캐 한두 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엔잡러들이 많죠. 내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프론티어 커리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게 디귿, 리을 요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환경과 시대 변화에 따라 인생과 경력을 자유롭게 재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프론티어 커리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로키디스 직업 적응 이론에서 제안하는 적응 양식이 4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적응성, 적극성, 유연성, 인내. 예. 적응성이 아니죠. 적극성, 유연성, 인내. 뒤에 보면 유연성, 적극성. 그 다음에 이제 반응성. 적응성이 아니고 반응성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유연성은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했냐 하면 부조화가 생길 때예요. 부조화가. 내가 조직과 들어가서 조직과 지금 잘 맞지가 않아요. 조화가 잘 맞지 않아서 나한테 뭔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부조화가 있을 때 대처 반응의 얘기예요. 융통성, 유연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난 이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럼 나갈 거야.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견뎌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견디느냐. 아마 제가 그 이론에 관련된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다고. 내가 적성과 흥미가 딱 맞아서 갖고 들어가더라도 조직에서 2가지가 버티고 있다. 하나는 조직 문화와 하나는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조직 문화는 우리가 이 유연성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적극성도.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힌다? 그들하고 안 맞는다? 더군다나 상사가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직업 적응 이론에서는 뭐가 안 들어갔느냐? 사람이 안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냥 내가 조직에 맞는 거와 조직이 나한테 묻는 거와 이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없어요. 거기서 우리를 괴롭히는 상사의 사람의 문제를 같이 집어넣는다면 이 이론은 만들 수 없다고 제가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엄청난 케이스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부조화가 생겼을 때 내가 얼마나 유연성을 갖고 대처를 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런데 적극성은 이 유연성 범위를 넘었을 때 내가 환경에 어떻게 해서든지 적극성을 띠고 대처하는 방식 그거를 적극성이라고 하고요. 반응성. 부조화가 유연성 범위를 넘고 자신의 직업 성격을 변화시킴으로써 대처하는 방식, 수동성, 아까 적극성이 틀렸어요. 반응성, 수동성. 아까 적응성이 틀렸죠. 적극성이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내가 고치는 거예요. 내가. 자기의 직업 성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직업 성격을 변화를 시키는 게 어느 정도죠? 그거를 넘었으면 어차피 나도 힘들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 인내. 환경을 내가 참는 거죠. 이렇게 4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앨리스가 얘기한 RABT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거 했어요. A, 이거는 사건이죠. B가 비합리적인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D는 논박이고요. E는 효과예요. 그래서 2번 신념, 이게 내담자의 사고 체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A는 사건. 그래서 이거 갖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사건 A. 내가 오늘 면접을 보러 갔어. 떨어졌어. 이게 사건이에요. 그래서 B. 신념, 이 선행 사건에 대한 신념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행 사건에 대한 내담자의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나 사고 체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면접에 합격할 수가 없어. 매번 나는 떨어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C는 결과예요. 선행 사건을 경험하는 자신의 비합리적인 신념 체계를 통해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느끼게 되는 정서적, 행동적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C는 아까 나는 매번 면접을 볼 때마다 떨어져. 그러면 어떤 내가 감정이 생길까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디귿 논박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상담사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논박해 주는 거예요.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사고에 대해 그것이 사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논리성, 실용성, 현실성에 비추어서 반박하는 거. 우리가 인지 이론에서 이거를 현장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인지 행동 기법은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직업 상담하면서 해야 될 이게 있고 그 우리의 윤리를 넘어서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에 관련된 거를 갖고 있다면 할 수는 있어요. 행동의 치료는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능하죠.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선생님 저 면접 또 떨어졌어요. 그 요번에 10번이에요. 그래서 나는 인생의 패배자인 것 같아. 쓸모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논박을 하는 거죠. 상담자가. 제가 아마 그 이론을 가르칠 때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나가신 분이 면접 20번을 떨어졌어요. 선생님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2배나 떨어지신 분이 표정 보셨죠? 지금 저렇게 웃고 나가세요. 네, 그런데 뭐 10번 떨어져 갖고 그러세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는 현장에서 되게 많이 씁니다. 뭐에? 면접 보고 떨어질 거나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내가 노동시장에 입직을 못한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를 좌절시키는 거. 그럴 때는 우리가 요걸 갖고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논박이고 그 논박에 의해서 효과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면접을 연습을 드렸다든가 그럼 연습을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돼서 감정이 바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5번까지는 계속 나왔고 F는 근래에 나온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얘기한 인지 3제 예시로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지금 인지에 관련된 게 지금 3개, 4개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처음 나온 건 행동이라고 말씀드렸고 RBT 나왔죠? 빼기죠. 예, 벌써. 그래서 인지 3제 요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세상은 불공평해. 그래서 맨날 나한테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는 미래가 나아질 게 없어. 내 미래는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지 3제 얘기예요. 인간은 행복해지려면 누군가가 필요해. 이건 아니죠. 본인이 벌써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3가지를 자동적 사고에서 그 빼기로는 자동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역기능적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예전에 내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내가 긍정적인 사고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역기능적 사고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예전의 기억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왜 그러냐? 그 사건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빼기로는 그 얘기예요. 역기능적 사고 그거를 갖고 자꾸만 얘기를 해서 본인이 잘못됐다. 본인이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에 대한 비판적 사고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또 앞날에 대한 염세주의 생각 나의 앞날은 희망이 없다. 세상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세상은 매우 살기 힘든 곳이다. 세상은 내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남 위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빼기의 인지이론입니다. 진로 상담의 단계는 다음에 설명을 목표로 하는 진로 상담의 단계는 이거는 뭐 금방 아마 이거는 제가 생각해 다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담자의 능력을 파악한다. 내담자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한다. 구조화한다는 초기 상담입니다. 초기 상담이죠. 그래서 초기 면담 단계는 관계 형성 내담자 문제 2의 상담의 구조화. 상담의 초기 1회 상담을 우리가 우리는 지금 대다수가 4회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 4회 상담을 우리는 이제 1회 정도로 초기 상담이라고 하고 2, 3회를 중기, 4회를 말기, 4회, 5회, 6회를 그러는데 대부분의 심리 상담이나 이런 데는 회기가 길어요. 우리는 지금 4회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실제 교재에서는 1, 2까지를 초기 상담으로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초기 상담을 1회 정도에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 일단 내담자의 협력적 관계 라포 형성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내담자의 능력을 파악한다. 라포 형성을 한 후에 내담자가 뭐를 해요? 자기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인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본인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담자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들으면서 이 사람의 직업적 논점이 뭔가, 이 논점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게 능력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설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상담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이 가설은 순수한 가설입니다. 이게 그대로 연결이 되지는 않아요.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목표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초기 상담에서 가설을 왜 하느냐? 상담 방법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 어느 방법으로 흘러갈 건가? 그 다음이 구조화예요. 이 상담은 몇 회기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내용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가 표준화된 진로검사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만 고른다면 했어요. 지금 진로검사, 심리검사, 검사입니다. 제가 아마 그 이론을 강의를 할 때 우리는 현장에서 두 가지가 생략이 된다고 했어요. 심리검사는 선택을 해야 되고 실시를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택하는 내용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가 생략이 됐다고 그랬어요. 선택과 실시가. 왜 그러냐? 워크넷에 다 들어있어서 거기 가서 검사를 하십시오라고 그 설명만 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오면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택과 실시는 우리가 없어요. 그런데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갖고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에 대한 기준의 활용 가능성, 채점의 결과가 용이해야 되고요. 검사되고 내담자의 반응. 그런데 검사 점수의 절대적인 위치. 이건 아니에요. 실제로 표준 검사에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교재는 이렇다, 이거다, 이거다라고 여기처럼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에 섞여 있어요. 지금 여기서 내놓은 거는. 그런데 학생들이 이걸 보시면 알아요. 왜 그러냐? 이 검사는 여기 것만 쓰면 안 돼요. 다양하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이해야 돼요. 해석도 쉬워야 돼요. 그런 검사를 선정해야 됩니다. 요거는 검사 점수의 절대적 위치 아니에요. 우리가 나온 검사는 검사 결과를 갖고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참고사항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이게 과학적이지만 하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류가 있고 참고사항이다. 그래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검사도구 또 내담자가 포함이 돼야 되고 목적에 맞는 검사여야 되고 내담자 논절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실시가 용이하고 경계성이 있어야 된다. 교재는 대다수의 교재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 도구 사용에 해석하고 뭐 이런 거가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 이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미첼과 크롬볼트가 내놓은 거. 이거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여기에 네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 요인, 가치와 신념,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아마 이게 2번이 가치와 신념이 틀리죠. 과제 접근 기술에 대해 이렇게 네 개가 나올 거예요. 유전적,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이거는 뭐냐면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유전적 요인이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이게 제한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미술을 하고 싶어요. 예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재능을 타고나야 됩니다. 유전적으로 나는 운대를 쓰는 게 아니고 자뇌를 쓴다. 그럼 이거 선택이 어려워요. 그런데다가 만약에 내가 운해를 쓰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쪽만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환경 조건과 사건. 이거는 우리의 통제를 벗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홍수가 일어나거나 또 IMF가 터졌거나 뭐 이런 것들. 요번에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학습 경험 내가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을 익히거나 그래서 요새 아이들은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위인전을 익히니까 너 뭐 되고 싶어 대통령 장군.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험할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요새 왜 광고에서도 보셨어요? 왜 꼬마애가
엄마는 내가 어떤 진로 선택할 건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는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서 요새 왜 경험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학습 경험, 그 다음에 과제 접근 기술. 이거는 본인이 개발시켜온 기술입니다. 자기가 일을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만들어 놓은 거, 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4개의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뢰도는 동일인에게 2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2 점수의 상관계수를 측정한다. 동일 검사 시행으로 연습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검사 재검사입니다. 동일인에게 2번 검사를 시키는 거. 똑같은 검사를 어떤 시간의 터울을 갖고 2번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라는 얘기를 해요. 동형 검사 신뢰도는 비슷한 걸 만들어 시키는 거고요. 반분 신뢰도는 반씩 나눠서 하는 거. 채점 장관 신뢰도는 채점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이런 신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동일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시기에 2번 실시한 검사 점수의 상관계수를 구하는 겁니다. 검사 재검사는 검사 점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므로 안정성 계수라고 하고요. 검사 재검사 신뢰가 높다라는 것은 검사가 조건이나 환경에 대한 변화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기가 2번을 시키니까 시기가 좀 다를 때 하는 거거든요. 그때 환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됐을 때 이거로 인해서 신뢰도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째 검사의 점수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어떤 학습 활동이, 예를 들어서 내가 검사를 했는데 그거에 기억을 해서 그걸 갖고 또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4번의 그 얘기지만 다른 어떤 경험을 한 거에 영향력으로 이 검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요. 또 특정 내용 자체가 일정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성숙, 질병, 피로, 심리 상태, 학습 등 개인적인 요인과 날씨, 소음, 기타 방해 요인들의 환경적 차이에서 발생되는 거. 여기 지금 성숙, 학습 이런 것들은 내가 그 검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영향력으로 그 검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걸요. 대학생이나 졸업하는 학생들은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정답이 있잖아요. 그 적성검사를 할 때 자기가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면 또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거든요. 그거를 막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다면 안정성 개수가 이게 신뢰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학생들이 그거를 노려서 나 또 할래요 라고 해서 점수가 달라진다면,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람한테 검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4일인가 5일 후에 검사를 시켰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신뢰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인지 진로 이론이에요.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인지예요. 인지. 아까 인지 이론이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서 나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사회인지 진로 이론은 본인이 생각을 해서 나는 이런 거가 있는 사람이야. 똑같아요. 인지치료, 인지 그 이론과. 근데 여기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본인의 진로를 선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용어는 했어요. 학습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기 효능감과 결계 기도는 가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제가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여기는 뭐가 들어가느냐. 인지 내가 생각해서 나의 뭐를 집어넣느냐. 자기 효능감이에요.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나 스스로 나를 믿어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이 내가 생각할 때 재미도 있고 잘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를 가서 연습을 해봤어요. 그때 주위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해요. 그래서 그거가 내가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된다라고 해서 목표 설정을 하고 갖고 간다는 거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내담자들 3분의 1 정도는 이 사회인지 이론의 맥락을 갖고 들어와서 본인이 이런 걸 잘한다고 해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3분의 1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와서 해요. 자기 효능감으로. 직업 상담이 이루어진 게 15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15년이 됐어도 지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직업 상담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고등학교, 지금의 대학생들 만나봐도 직업상담 제대로 이렇게 받아보는 적이 없어요. 예, 본인이 선택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의 학생들은 본인이 선택보다는 점수로 가고 부모님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건데 그 전에 한 40대쯤 된 분들은 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걸 잘할 것 같아 선택을 했어요.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이 일이 왜 지금 고민이고 왜 갈등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그 일을 잘할 것 같아서요. 선생님, 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 전공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 지금의 청춘들은 뭐 부모님이 의견을 따서 갔다, 점수를 갖고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나이대에 넘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거를 잘할 것 같아서 들어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결과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사람의 흥미겠죠. 성격, 맥락, 유전적 재능, 흥미죠. 그 흥미가 나한테 있다, 자기 효능감으로. 그래서 그것도 앞에 뭐를 붙였느냐? 학습 경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그 흥미가 있어서 그 직업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갖고 목표 설정을 해서 직업을 찾아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게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담 목표는 뭐냐? 이거는 자기가 주관적인 생각으로 자기 흥미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상담 목표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이 사람의 흥미를 찾아줘라. 객관적인 자료가 뭐예요? 심리검사예요. 그래서 흥미검사를 해서 실제로 이 사람의 흥미가 어떤 게 있는가. 그겁니다. 사회인지 진로 1호는. 예. 그래서 여기 나오죠. 흥미 모형. 흥미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갖고 이런 흥미가 맞아 들어갈 거야.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가서 연습도 해보고 자기 효능감 결과에 대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아니다. 즉 그 근원으로서 학습 경험이 개인적 배경 및 환경적 배경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수행 모형. 예. 그거를 갖고 목표 설정을 해서 개인의 능력, 자기 효능감. 수행 목표를 요인으로 제시한다. 요거를 갖고 본인이 결정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니까 분명히 자기는 그래서 주위 사람도 칭찬을 하고 사실은 제가 상담할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는 이제 뭐를 얘기하냐 하면 과제를 내줄 때 내가 하고 싶은 직업과 주위에서 추천하는 직업 그리고 부모가 요구하는 직업 세 가지의 과제를 내줘요. 그러면 대다수가 이 세 가지 중에 이 사람한테 맞는 직업이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만나는 거기서 추천되는 직업들이 주위 사람이 추천하는 직업에서 대다수가 맞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과 주위 사람이 추천하는 직업이 딱 맞으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직업과 주위 사람이 추천하는 직업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다 안 맞아요. 두 개가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갖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선택 모형, 수행 모형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제를 내줄 때 주위 사람이 선택하는 사실은 주위 사람이 추천하는 직업이 왜 그러냐. 주위 사람이 이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제를 내준 후에 심리검사 결과를 놓고 보면 대다수가 주위 사람이 추천하는 너는 이런 쪽의 직업을 찾아가는 게 참 좋을 거야 라고 했던 내용들이 그 객관적인 자료에서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인도 그 일을 하고 싶다. 이거는 아주 진로가 딱 맞는 거죠. 현장에서 그렇게 과제를 내줄 경우에 거의 뭐 100%는 안 맞죠. 거의 30, 40%는 맞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와 주위 사람이 추천하는 거. 그겁니다. 사회인지 진로 이론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업카드 활용법에 대한 얘기예요. 이 직업카드는 두세 번 나왔어요. 옳지 않는 것은 직업카드는 흥미를 찾는 거고 이거는 질적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 직업카드를 분류하는 선호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선호도에 따라 직업카드를 분류하는 선호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
선호도에 따라 직업 카드를 분류한 후 선호하지 않는 직업은 제외한다. 아니죠. 선호하지 않는 직업은 제외한다가 아니고 그것도 싫어하는 직업도 또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직업 카드를 분류한 후 직업 관련 정보를 탐색한다. 그래서 비표준화 검사의 질적 검사고요. 홀랜드 이론으로 만들어진 거고 선호함, 싫어함, 모르겠음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아까 선호하지 않은 걸 버린다가 아니고 그 중에 싫어하는 직업이 뭐냐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 분류는 같이 앉아서 물론 상담자가 진행하는 방법은 가르쳐 주지만 유대관계가 좀 많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같이 지금 우리는 심리검사를 현장에서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정과 실시가 다 워크넷에 들어가 있어서 해갖고 오세요라고 하는데 요거는 현장에서 해요. 직업 카드는. 내담자 앉혀놓고. 그래서 당연히 유대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행동 감소 또는 증상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기법으로 옳은 것만 고른다면 행동 감소면 체계적 둔감화에 대한 얘기일 텐데 정적 처벌, 부적 강화, 이완 훈련, 체계적 둔감화. 그래서 정적 처벌, 부적 강화, 이완 훈련, 체계적 둔감화 4개 중에 기법으로 옳은 걸 다 골라라 했어요. 당연히 체계적 둔감화 들어갈 거고요. 체계적 둔감화 말고도 체계적 둔감화 안에 이완 훈련이 있습니다. 불안 위계 작성하고 그래서 이완 훈련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적 강화, 정적 처벌에서 정적 처벌은 있어요. 부적 강화는 없습니다. 부적 강화는 있긴 있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감소시키고 완화하는 목표로 하는 거예요. 부적 강화는 감소가 아니고 더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결과를 많이 내놓으라고. 그래서 여기 기억, 디귿, 리을 3개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스키너가 내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강화 처벌에 정적 강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적 강화 있어요. 이거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바람직한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질문이 뭐였었어요? 감소시키고 낮춰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안 맞는 거죠. 정적 처벌 이것도 감소돼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부적 처벌도 감소되고 그 다음에 사비카스 진로 적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했어요. 4가지가 있습니다. 자신감, 통제, 호기심, 관심. 자신감은 미래 위험을 감수하고 실험적인 결정을 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비카스가 내놓은 거 관심, 미래 계획이 있는가, 통제, 누가 나의 미래의 주인인가, 호기심, 미래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는가 이 4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틀렸죠.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미래에 관련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제가 지금 미래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거죠. 실험적인 결정을 한다가 아니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비카스에 관련된 이게 이제 저기죠. 구성주의, 맥락주의 이론에 관련된 근래 이론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구성주의와 맥락주의에 관련된 이론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온다고 제가 지난번에 기출문제, 5년제 기출문제 설명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지금 특성요인 이론 하나를 갖고 상담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담자가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청년이든 그 다음에 고령자든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든 전환을 하든 다 우리가 하는 프로세스는 특성 요인 이론을 갖고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람인지라 사람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의 그 프로세스를 갖고 상담을 하느냐. 사람마다 다르게 상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구성주의가 나왔고 맥락주의가 나와서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였냐 하면 슈퍼의 발달 이론 5단계. 그거를 나눠서 해라. 그리고 여기서 내놓는 거는 그 체계화된 것고 이론을 상담을 하지 말고 자유스럽게 상담을 해라. 그리고 이제 진로 적응력이라고 내놓고 거기에 요 얘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자신감 할 수 있을까? 그거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상담의 일반적 목적이 아닌 것은 했어요. 이거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직업의 선택 및 계획이 적합한지 확인한다. 개인의 직업 목표를 명확히 한다. 진로 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기른다. 직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한다. 이거는 어디서 할까요? 이거는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직무를 할 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업상담의 일반적인 목표, 진단을 내리고 문제 해결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 해결에서 우리가 의사결정해 주는 거 아니고 특성 요인 이론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그리고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을 비교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정을 갖고 저희가 지금 상담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여기서 이 사람이 직업이 선택되고 그 다음에 이 직업을 갖고 가겠다 하는 게 적합한지 확인이 되죠. 그리고 개인의 목표 명확히 확인이 되죠. 그래서 본인이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로 관련 의사결정 능력, 예, 마지막에 의사결정. 이거 상담사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하는 직업상담은 내담자가 자신의 특성을 알고 직업 세계를 알아서 직업에 대한 거를 비교 분석하니까 이 직업이 나한테 제일 잘 맞아. 그래서 본인이 의사결정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의사결정 마지막에 본인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구체적인 기술을 습득한다. 이거는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조직에 들어가서 본인이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립니다. 예, 그래서 직업상담의 목표, 내담자가 이미 잠정적 선택한 진로 결정을 확인해 주는 거고요. 개인의 목표 설정을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해 및 새로운 사실의 발견을 촉진하는 과정이다. 자기가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직업 세계가 어떤 거라서 이거 비교 분석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번이 그 얘기잖아요. 내담자에게 진로 및 직업 선택 관련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우리가 요걸 갖고 지금 상담을 하고 계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뭐를 붙인다고요? 의사결정이 되면, 야, 이 사람이 본인이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의사결정을 했더니 여기서 지금 뭐를 요구하느냐? 자격증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러면 훈련으로 들어가서 내가 자격증을 따겠다. 그래서 훈련으로 연결을 시키거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현재 선택한 게 현재 갖고 있는 능력과 딱 맞아요. 그냥 지금 직업을 선택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집중 취업 발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뭐를 해주느냐? 구직기술을. 네, 구직기술이라고 설명했었죠.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이거를 통과를 못하면 노동시장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중 취업 발전을 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선택할 때 학력을 요구한다. 이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학력은 뭐 6개월, 1년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2년 내지 4년이 필요하니까 나는 지금 당장 직업을 선택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직업상담의 목표가 지금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또 내담자에게 직업 선택 및 직업생활의 능동적인 태도를 함양하도록 돕는다. 또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및 태도 형성으로 내담자라고 하여금 성숙한 직업을 확립한다. 아까 4개는 저희가 상담하면서 거기까지고요. 요거는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능동적인 태도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또 가치관 및 태도 형성. 일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게 더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발달 이론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어요. 각자의 학자들을 내놓고 내용들을 내놨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긴즈버그는 직업 선택을 환상기, 잠정기, 확립기. 예. 아마 요 상립기는 슈퍼가 내놓은 걸 거예요. 그 다음에 로는 진로 발달에 관한 전생의 생활 공간적 접근을 생애진로 무지개 형태로 제시하였다. 이거는 슈퍼죠. 로는 뭐를 얘기했어요? 부모 얘기했어요. 욕구. 예. 그리고 렌트, 브라운, 해켓, 반두라 자기 효능감 이론으로 진로 이론을 전개했습니다. 기스버스는 진로 포부가 자기 개념의 발달에 따라 제한되고 타협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다고 하였다. 기스버스가 아니고 다른 학자죠. 네, 그래서 진로 발달 단계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입니다. 아까 확립기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2번에는 로의 욕구 이론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 차이는 어린 시절의 부모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되어 있고 부모의 영향력을 받아서 부모가 양육 환경에 따라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시기열로 쫓아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진짜 그런지는 아직 확실히 모르죠. 그 다음에 사회인지 진로 이론, 반도라 사회학습 이론 토대로 렌트, 브라운, 해케스 등에서 개발이 된 거 이게 맞는다고 아까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개인의 특성과 환경이 어떻게 상호관계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기효능감 개념으로 도입하여 진로 발달과 선택에서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 믿음이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자기효능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운 하면 자기효능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개인의 삶을 외부 환경 요인, 개인과 신체적인 속성 및 외형적 행동 간의 관계로 보고 환경, 개인적인 요인, 행동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사회학습 이론이라서 그래요. 개인의 사고와 인지는 기억과 신념, 선호, 자기지각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진로 발달 과정의 일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교류 분석이에요. 교류 분석. 교류 분석 나오면 내가 어떤 자아를 쓰는가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격에 대한 자아 상태,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어버이, 어른, 어린이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우리의 사고, 감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그래서 구조 분석입니다. 여기는 네 가지 분석이 있어요. 각본 분석, 무슨 분석. 요거는 성격에 관련되는 건 구조 분석. 그래서 내담자 자신의 부모, 성인, 자아, 아동, 아동의 자아 내용이 기능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내담자의 사고, 감정, 행동을 세 가지 자아 상태와 결부시켜 자아 상태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활용을 돕는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아를 쓰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자아를 쓰는가, 아버지 자아를 쓰는가, 그 다음에 어린이 자아를 쓰는가. 이래서 의사소통에도 내 자아가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 자아를 쓰는 사람은 대다수가 의사소통할 때 뭐가 나오느냐? 명령조로 나와요. 명령조로 나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이 부모 자아에 아버지 자아와 엄마 자아가 있어서 대부분의 직업 상담사들은 이 교류 분석을 해보면 엄마 자아 쓰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건 무조건 이렇게 받아주고 맞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성인 자아는 어른 자아를 써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성인 자아를 써야 되고 근데 성인 자아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버이 자아 중에 아빠 자아를 쓰는 사람과 엄마 자아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린이 자아에서도 프리 차일드가 있고 복종하는 자아가 있고 이래요.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구조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처음 나왔어요. 적성검사. 검사에 대한 게 여러 번 나왔는데 대부분이 MBTI 성격 검사가 두세 번. 그 다음에 빅5 이론에 성격 이론에 대한 거 지난해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직업카드에 관련된 흥미 이론. 그리고 홀랜드 이론. 그런데 적성검사는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적성검사 영역 중 문자 또는 숫자를 직관적으로 비교하여 차이를 변별하는 능력, 판별하는 능력은 했어요. 사무, 지각, 적성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9개의 능력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무, 지각, 적성 능력. 그래서 9개 분야의 적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능, 일반적인 학습 능력, 추리 판단 능력, 언어 능력은 언어의 뜻과 그에 관련된 개념을 이해, 수리 능력, 신속하게 계산하는 것, 사무지각, 문자나 인쇄물, 전표 등 세부로 식별하는 능력, 잘못된 문자나 숫자를 찾아 교정하고 대조하는 능력, 형태지각, 이게 형태잖아요. 실무, 도해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공간적성, 공간성의 형태를 이해하고 평면과 물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공간적성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짐을 옮기거나 이러면 딱딱 그 자리에 잘 들어가요. 그리고 저 문에 그게 못 나가요. 그러면 그거를 묘하게 바꿔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 맨날 그래요. 와, 너는 공간적성이 발달되겠네. 제가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운동 반응. 이게 틀렸네. 눈과 손 또는 손가락을 함께 사용하여 빠르게 정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능력. 손재치. 손을 마음대로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 손가락 재치는 손가락을 정교하게. 손재치는 손을 쓰는 거고 손가락 재치는 손가락을 갖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9개의 능력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적성 검사가 처음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현장에서 적성 검사를 안 쓴다고 별로 안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적성은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대학에서도 별로 안 써요. 그리고 우리한테 오는 사람은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한 성인들이 오기 때문에 적성은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흥미 검사를 써요. 그래서 그랬는지 여튼간 이 적성 검사가 처음 나온 요번에 시험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20문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예, 한두 개, 두세 개, 두 개. 적성 아까 그 인지행동치료 그것만 우리가 처음으로 만난 거고 나머지는 기출문제로 계속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공부도 교재 위주로 해보시고 기출문제 한 번 더 몇 번씩 풀어보시면 새로 나오는 게 뭐 두세 개 문제이기 때문에 예, 대부분이 점수는 잘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무원 공인중개사 에듀윌 합격 패스 편입도 토익도 에듀윌 합격 패스 합격까지 초고속 에듀윌 합격 후 한 번에 빠른